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오늘 낮 한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밤부터 다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옵니까? 네,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약간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수위가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통제될 정도는 아니어서 차량 출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아침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에도 장맛비가 이어졌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천둥과 번개, 돌풍도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비구름이 남부지방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오늘까지 300mm 정도 내린 제주도는 내일까지 최고 20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40mm, 제주도는 40에서 60mm 정도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7시 기준 강원 원주와 충북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제주 산지와 강원 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와 강원, 전남 등 일부 지역으로도 밤사이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에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유지하며 대비태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송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장마가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죠. 작년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쏟아졌던 폭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장마가 닥쳐 걱정이 큰 곳들 적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 나흘간 6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무서운 기세로 불어났습니다. 차량이 떠내려가고 급류에 밀려 내려온 바위들이 주택을 덮쳤습니다. 요 위에가 집이 있던 자리인데 집이 무너진 거예요. 더 위에 돌이 내려오면서 하천이 막혀가서 우위로 범람해서.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제방 옆으로 휘어진 철제 울타리가 그대로인데요.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들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다리 난간 등 일부 구간이 복구된 걸 빼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벌어진 수해로 하천 옆에 돌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곳곳에 바위들이 나뒹굴고 있고요. 무너진 축대는 모래주머니를 임시로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지난해 악몽이 눈에 선한 주민들은 이미 다가온 장마가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해 때문에 이렇게 한대. 수해 때면 빨리 공사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경기 광주시 목현동. 여기선 작년 폭우에 휩쓸려 2명이 숨졌습니다. 장마 대비가 급했던 걸까요? 이곳도 사라진 제방 자리에 모래주머니들이 쌓여 있고 부서진 하천변 난간은 교통 통제에 쓰일 법한 플라스틱 구조물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조금만 거세도 맥을 못 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비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는 불안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빨리 마무리돼야죠. 복구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 상류 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니 공사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위험이 큰 하류 지역은 사실상 무방비로 올해 장마를 맞았는데요. 경기도 측은 기왕 피해가 컸으니 물길도 넓히고 제방 높이도 올려서 제대로 복구하려다 늦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이걸 개선 복구 사업이라고 한다는데요. 말은 좋지만 그러려면 주변 땅도 수용해야 하고 공사비도 많이 드니까 여러 부서들 심의까지 거쳐야 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곳이 경기도에만 총 7곳. 심지어 작년에 입은 피해인데 다음 달에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이처럼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 방편밖에 없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피해났는데 올해 왜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안 됐나. 이거는 뭐 근본적으로 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만 저희는 이제 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계속 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바다로 변했던 서울 강남 일대. 한 시민이 도로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를 치워 강남 슈퍼맨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장을 다시 가봤더니 대로변 빗물바지 청소 상태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상가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수북한 데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서울시는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 등에 시간당 110mm의 강수량을 처리할 빗물 터널을 올해 착공하지만 4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간다. 송정훈입니다. 작년 폭우 때는 반지하 주택들의 침수 피해가 컸죠. 일가족 3명이 숨졌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침수,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책 마련에 나선 서울시는 올해 들어 높이 40cm짜리 물막이판을 보급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침수 대비에 효과가 있을지 김정우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봤습니다. 작년 8월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신림동의 반지하에 다시 가봤습니다. 입구에 철제틀이 생겼습니다. 비가 안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막는 물막이판을 끼우는 틀입니다. 줄자로 재봤더니 높이가 40cm. 하지만 창문의 높이는 60cm가 넘습니다. 한 10cm만 높여도 저게 40cm라면 이게 50cm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좀 안정이 되긴 되죠. 그 나온 사람들한테 요거는 좀 높여서 다시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규격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해요. 실제로 물막이판이 낮으면 방수 효과가 떨어지는 걸까요? 3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로 28가구가 물에 잠기고 1명이 숨졌는데요. 네, 당시와 같은 강우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이 전혀 차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 그리고 물이 1m 높이까지 가득 들어찼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우선 물막이판이 없을 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린 지 2시간이 넘은 상황 가정해 봤는데요. 0.4m 높이까지 빗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시간쯤 흐르니까 이렇게 새빨갛게 변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에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신림동 반지하는 이미 집 천장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 이제 물막이판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0.4m 높이,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반지하와 지하주차장 등에 일괄적으로 설치한 높이부터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3시간까지는 잘 버텨주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나가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최대 침수 높이가 80cm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막이판 높이를 딱 10cm만 더 높여봤습니다. 4시간이 지나갔는데 빨간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이때 쌓인 침수량이 46cm 수준이었습니다. 자, 딱 10cm만 높였을 뿐인데 시간당 차오르는 빗물의 양이 이만큼이나 차이 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이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침수 깊이가 늘어났을 때 그걸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깊이의 물막이판이 설치되느냐. MBC 취재 결과 서울시는 2001년의 강수량 기준으로 2009년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물막이판 규격을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신림동 반지하 참변은 시간당 130mm의 기습폭우에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서울 반지하 주택들의 물막이판 보급률은 아직 35%,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열악한 환경의 주거민들은 올여름도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른바 공정한 수능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과연 어떤 게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해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한 문제 보면요. 실제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온 수학 22번 문제입니다.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EBS 분석에선 이 문제 정답률이 2.9%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도함수를 비롯해 3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로는 풀기 어려울 수 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앞으로 내지 않을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이라는 거죠. 지난 3년간 수능과 올 6월 모의평가에서 모두 22문제를 골라냈는데요. 모두 국영수 문제였고 수학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의 기준은 어떤 거였는지 먼저 박솔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영어 33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인간들이 참여해야만 한다인데 예술가들이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을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BS가 집계한 오답률은 78%, 5명 중 4명이 틀렸습니다. 지문이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가 복잡하여 영어 해석과 내용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2022학년도 수능국어 8번, 철학자 해겔과 나누는 가상의 대화가 보기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철학 영역의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데다 지문에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고난도의 추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꼽은 건 모두 22개입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와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 문제 480개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문제라는 겁니다.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994학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정부가 직접 특정 문항을 골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평가 방식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공정성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 평가 자체가 사실 이제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또 킬러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출제자나 수험생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논란입니다. 반복 훈련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정답률이 몇 프로냐 그런 기본적인 자료라도 냈으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진 달라질 올해 수능 시험일은 오는 11월 16일, 이제 143일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일단 올해 수능에선 앞서 보신 초고난도 문제들이 족집게로 집어내듯 죄다 사라집니다. 이렇다 보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수능이 많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입시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출제 유형은 없다. 변별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동혁 기자입니다.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이 사라질 거란 정부의 발표에 일부 수험생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쉬워지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 맞아야 되나? 약간 이런 부담을 받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은 그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사교육 걱정이 줄어들 거란 정부의 기대와 학생들의 생각은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킬러 때문에 학원 다닌다는 건 전 처음 들어보고요. 다들 준킬러부터 많이 맞춘다는 생각으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그것 때문에 학원이 더 많이 다니지 않을까.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긴 수험생들에겐 당장 원서 접수부터 고민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점에 수능 경향을 파악해 선택 과목을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시에서 어떤 점수 예측을 가지고서 수시 6개 대학을 결정할지 조금은 시점상으로 놓고 봤을 땐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대다수 수험생을 고려했을 때 킬러 문항이 사라지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2문제, 3문제 제끼고도 1등급 받아요. 절대 다수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가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등급의 위력이 더 세질 수는 있겠죠. 정부는 변별력을 갖춘 평가가 가능하며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원칙을 만든다거나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거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교육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번에는 책임지고. 정부는 올해 수능부터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킬러 문항이 등장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수능부터는 현재 45%인 현장 교사의 출제위원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명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는 한 달에 평균 41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솎아내는 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라면서 오늘 사교육비 줄일 대책도 여러 가지 내놨는데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면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핵심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겁니다.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에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먼저 중고등학교에선 EBS 시스템의 수준별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연간 71만 원 상당의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교과목 지도를 위해 방과 후 보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 내 신시험에서 사교육 영향을 평가하는 대상을 수학 포함 3과목으로 늘려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시 과정에서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까지 사교육 영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초등 단계에서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막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유아 단계에서도 수요에 맞게 영어와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대책만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십 년간 입시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을 배치는 5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수능을 대입을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라고. 이러다가 또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우린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 교육단체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를 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억제하는 경감 방안이 담겨 있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이미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필요시 사법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육부 취재하는 전동혁 기자와 오늘 발표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되면 안 된다. 문제를 삼으면서 논란이 시작된 건데 네. 결국 이제 교육부가 킬러 문항 배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네, 이게 정부가 킬러 문항의 기준을 이제 처음 내놓은 건데요. 네. 애초에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냈냐 아니냐가 핵심인 걸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오늘 교육부 설명을 보면은 공교육 학습만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로 킬러 문항을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도 그 여러 개념이 합쳐졌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우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정부는 일단 수험생 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킬러 문항을 콕 집어 지목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문제는 올 수능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만큼 올해 수능은 쉬워질 거란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만큼 문제 하나에 등급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제 수험생들은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그 만점자가 전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 중하 난이도 문제를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 보면은 킬러 문항 없애겠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어쨌든 학생들이 보기에는 변하는 거예요. 지금보다는요. 입시 혼란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까? 네, 킬러 문항 삭제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네. 이제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푸느라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냥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 쉬운 수능이 현실화가 됐을 때 대학마다 또 다른 변별력을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수능 외에 또 다른 평가 항목이 도입이 되고 또 이게 당연히 또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또 다른 사교육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를 잘 억제해야 하는 것도 교육 당국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또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전동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모두 11건. 외국인들이 낳은 아이들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산모와 아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은 총 15건. 이 가운데 4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고 아이의 안전이 확인돼 현재 11건이 수사 중입니다. 새로 드러난 사건 중 경기 안성에선 2015년 베트남 국적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베트남 여성 역시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 국적 여성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는 병원 출산 기록도 없이 2015년 예방접종 기록만 있는데 역시 이후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선 30대 외국인 여성이 20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은 친모의 국적과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여성이 출생신고 없이 키우고 있는 화성의 6살, 5살 형제. 엄마는 가정사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아이들의 예방접종 여부 등을 살펴 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재가 파악됐기 때문에 출생 미신고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고모 씨에 대해선 경찰이 기존의 영아 살해보다 높은 형량의 살인 혐의로 바꿀지 검토 중입니다. 또 남편의 범행 가담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 MBC 법조팀이 최근 5년 동안의 영아 살해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21명의 생명이 숨진 기록이 담겨 있었는데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어머니들은 절반이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가장 높은 처벌도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한 여성이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임신을 숨겨온 이 여성은 봉투에 담은 시신을 현관 밖에 몰래 버렸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5년치 영아 살해 사건 판결문 47건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항소한 사건도 있었고 공범 판결도 있다 보니 전체 사건은 24건이었고 이 중 3건은 미수에 그쳐 21명이 숨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지만 미수범, 공범까지 27명 중 실형은 12명뿐, 1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산 경우도 11명은 징역 3년 이하, 최고형은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선처의 이유는 뭘까? 반성, 초범 등 흔한 이유도 많았지만 예상 못한 출산에 따른 정신적 혼란이 15번, 수치심, 두려움을 느낀 상태였다고 가해자 입장을 고려한 경우도 3번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도움이라든가 복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고려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살인이나 존속살해는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최저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정반대로 최고 형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충북 청주에서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사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엄마는 영아 살해 대신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아 살해 처벌이 약하다 보니 범행에 실패해 더 강하게 처벌받는 상황까지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굶어 죽던 아이가 많던 1953년 제정된 형법상 영아 살해 조항이 70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손질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MBC는 영아 살해의 처벌 수위뿐 아니라 판결문 속에 나타난 다양한 범행의 양태도 분석해봤습니다. 아직 미혼인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자 수치심이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이 출생을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속 영아 살해는 병원이 알 수 없게 병원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27살 미혼 여성이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해 5분 거리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남자친구에게 들킬까 두려웠다는 이유. 이 여성은 징역 3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판결문 속 영아 살해범은 전원 여성, 그중 21명은 미혼 여성이었습니다.
남성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은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엄마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예요. 그 아이의 부가 개입되거나 재판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죠. 아이 아빠는 어떤 사람들일까? 교제 또는 동거 중인 남성이 10건이었고 내연남이나 불륜 관계가 3건, 소개받거나 술집에서 합석한 남성 등 일회성 만남이 8건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이유, 2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수치심,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는 이유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가 13건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24건 중 집이 17건, 이 중 15건은 화장실 변기가 범행 장소였습니다. 공공 화장실이 5건, 차량이나 길 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불법 낙태약을 산 여성도 2명 있었는데 낙태약 판매업자는 변기에 아이를 다시 넣어야 한다, 산에 묻어도 안 걸린다고 조언했고 여성들은 이 조언을 따랐다가 붙잡혔습니다. 최근 영아 살해 대책으로 의료기관이 신생아를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거론되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영아 살해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지금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영아 살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엄마들이 주로 영아 살해를 저질렀는데 김 기자가 직접 읽어본 판결문에서는 그 이유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네, 다른 판결문에서 못 본 표현이 영아 살해 사건에서 반복해 등장했는데요. 네. 바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행했다는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아이 아빠도 모르는 수치심,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두려움,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 등장했습니다. 예.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출산을 숨겨야 하는 상황, 심리적인 이유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살해하도록 떠민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판결 속 현실을 통해서 요즘 논의되고 있는 또 각종 대책의 현실성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출생통보제 또 보호출산제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출생통보제부터 따져보면요. 병원이 출생을 정부에 통보하면 신생아 대부분이 보호받게 된다는 건데 그렇죠. 막상 실제 영아 살해 사건은 100% 병원 밖에서 출생하면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또 다른 대책, 보호출산제. 엄마가 사정을 숨긴 채 아이를 낳도록 해주자는 건데요. 네.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누가 어떻게 돌볼지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네. 부끄럽지 않게 이름을 가려줄게. 그런 다음에 아이를 떳떳하게 버리게 해줄게. 우리 사회가 버려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법적으로는 영아 살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아동학대를 이제 남의 집안일로 보지 않듯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네. 또 그 어떤 출산도 치욕으로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혼모 지원 등 정책과 예산, 시설 확충도 필요하고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또 부모가 미혼이어도 아이는 사회가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이해를 돕겠다는 게 토론회의 취지였는데 검증보다는 홍보에 가까운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는 백원필 한국원자력 학회장이었습니다. 백 회장은 알프스로 걸러진 오염수는 마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그 양이 드는 거예요. 한술 더 떠 후쿠시마 앞바다의 우럭도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이 나와 일본 사회가 크게 우려했던 그 우럭입니다. 설령 그걸 먹었다고 치더라도 0.01
밀리시워트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일본의 장관들조차 피폭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우리 토론회에서 오히려 먹어도 괜찮다는 반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심하고 많이 사드시라. 전 세계 분들 우리나라는 아무 영향 없으니까 여기껏 사드시라라고 홍보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안전하면 왜 굳이 바다에 버리냐는 질문에는 일본을 믿으라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선 일본 자국민한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도 민주국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았는데요. 사드 전자파 괴담이 오염수 괴담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괴담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성주의 한 참외 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나중에 무슨 제 말이 거짓말이냐 하면 더 세우시면 정말 맞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알린다는 취지였지만 진짜 포석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주 참외 400박스를 여의도로 주문한 김 대표는 이 참외가 오해를 벗으니 이번에는 우리 수산물을 괴담 목표로 삼으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하는 조소까지 하면서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금년에는 청정 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괴담을 불식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주 후반 수산물 시장 방문에 이어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횟집 투어에 나서면서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단식으로 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는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또는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라. 이 두 가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한 정의당은 아예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 연좌 농성장을 차리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단식 농성을 돌입합니다. 우리 국민 84%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 밖을 떠돌고 있는 사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따져 묻겠다며 야당이 요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는 여당의 거부로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과 가까운 홍콩 역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이 일본의 농수산물을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반발에 홍콩 정부 역시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구룡반도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어촌마을 사이쿵. 조업을 마친 어선 등 많은 배들이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어민은 배 위에서 갓 잡은 생선을 다듬고 싱싱한 생선을 사려는 시민들은 선착장에 나와 흥정을 벌입니다. 사이쿵은 홍콩의 대표적인 어촌마을 중 한 곳입니다. 어부들은 이렇게 직접 잡아올린 생선을 배에서 팔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4대째 여기서 배를 타고 있는 라이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꺼내자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몰려와 선착장은 어느새 후쿠시마 오염수 성토장이 됩니다. 이분도 지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暫時都未排過嚟啊嘛，排過嚟肯定會啦。有啲客都唔敢食啊，都話唔敢食啊。 인근에 있는 대형 수산물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생선과 새우, 게 등 각종 어패류를 파는 한 상점. 자세히 보니 가격과 원산지가 적힌 푯말이 잘려 있습니다. 일본산이라는 글자를 떼버린 겁니다. 本身呢個日本嚟嘅牌寫住係日本嘅，而家就 cut 咗佢，淨係寫鹽貝。 상인들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가게에 들여놓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佢盡量選擇唔購入呢啲貨咯。 시민들도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大家都會擔心㗎，因為香港食日本嘅魚啊，或者各方面魚生都好多啊。 어제 현지 매체는 홍콩인의 약 8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식품협회는 수산업계는 물론 일본산 재료를 쓰는 요식업계와 식품업계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若然嗰啲核廢水係冇問題嘅，你使乜嘢排放海啫？你排放自己嚟講灌溉就得啦，係嘛？ 시민 불안이 커지자 홍콩 정부도 일본을 향해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홍콩 환경장관실은 대응 계획을 묻는 MBC의 서면 질의에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배출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최근에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을 일본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가 오늘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또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병원 81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일했던 12년차 간호사 A씨. 처방은 의사만 내릴 수 있지만 A씨는 의사 지시를 받아 처방전을 대신 써왔습니다. 의사가 전화로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대신 작성해 발급했습니다. 대리처방 매뉴얼 자체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트레이닝을 받았죠. 처방이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나가게 되면 간호사 네가 잘못한 거다. 간호사를 상대로 한 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신고받은 결과 지난 23일까지 모두 14,504건이 접수됐습니다. 실명으로 신고된 의료기관은 364곳. 간호협회는 불법 지시한 사람과 내용, 장소가 구체적인 81곳을 선정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여기엔 대형병원 빅5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복지부가 불법 진료를 묵인하고 간호법 제정을 무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병원 또는 의사의 지시로 간호사들이 수행할 업무가 불법이라고 간호사들이 고소당하고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PA 간호사 문제와 폐기된 간호법안은 무관하다며 면허증 반납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앞서 장마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뉴스데스크는 기후위기를 몸소 겪은 사람들의 목격담을 오늘부터 기획보도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소개할 기후위기의 목격자는 바로 지난 봄 이상고온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원 농민입니다. 기후환경팀 김민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상기 씨는 20년 전부터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 북쪽 지역에서 유기농 배를 키우고 있습니다. 철책선 때문에 출퇴근 영농을 하는 거죠. 지난해와 달리 올해 김 씨의 배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거의 안 보입니다.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년 같으면 어땠습니까? 요 나무로 따지면 200개 정도
배를 다는 거예요. 김 씨의 배나무 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곳은 MBC 뉴스센터의 XR 가상현실로 재현한 지난 4월 김 씨의 배나무 밭입니다. 겨울을 난 배나무는 해마다 4월이면 이렇게 하얀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겨울을 난 벌과 나비도 이 즈음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들입니다. 다리와 몸에 꽃가루를 묻히고 여러 꽃을 옮겨다니며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져야 꽃이 피었던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매년 봄이면 전국의 과수원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 3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섭씨 9.4도, 평년보다 무려 3.3도가 높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 때문에 4월 중순은 지나야 피던 꽃이 열흘 정도 빠른 4월 7일부터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벌과 나비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정작 곤충들이 날아다닐 때가 됐을 때는 꽃은 거의 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꽃과 곤충의 때가 어긋나면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나무엔 배가 열리지 않게 된 겁니다. 농약뿐 아니라 인공 수정도 안 하는 유기농법이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올해가 유독 심하긴 하지만 개화가 빨라진 건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김 씨가 20년 동안 작성해온 농사일지, 꽃의 개화 시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배농장에 백꽃이 개화하기 시작함. 2022년 4월 18일 백꽃 피기 시작함. 2023년 4월 5일 백꽃 피기 시작. 바로 생업의 현장에서 김 씨는 기후위기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후변화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농업이 특히 기후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김 씨 같은 농민의 위기는 곧 우리 밥상과 식량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월급 오르는 건 쥐걸음인데 물가 뛰는 건 소걸음이라고들 합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정부가 라면값에 이어 밀가루 가격도 내리라며 제분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라면 12.4%, 과자와 빵은 각각 13.1%, 14.3%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만 오른 게 아닙니다. 떡볶이 10%, 김밥 10.4%, 맥주와 소주 각각 10.2, 10.7% 등 비교적 부담이 적었던 외식 먹거리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같은 기간 한 가구당 오롯이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 처분 가능 소득의 평균은 약 386만 원에서 399만 원으로 3.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 소주 가격을 콕 짚었던 정부는 이번엔 이른바 서민 음식 라면 값을 겨냥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부총리 발언 8일 만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분업체 7곳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직후 농식품부는 밀 수입 가격 하락을 밀가루 가격에 적극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제분업계는 다음 달 밀가루 추락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다만 업체들은 무작정 정부 뜻에 따르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엔 공감하나 원가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분 가격이 떨어지면 라면 업계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압박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이 장바구니에서의 이제 비중 등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가루 값, 라면 값을 내려도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 가격이 크게 올랐고 우유와 유제품 가격도 불안합니다. 1.6%인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소폭 하향될 거란 전망이 높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며칠 전 상가 관계자와 언쟁을 벌인 뒤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방법도 없어서 인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 주차장. 지난 22일 오전 진출입로 차단봉 앞에 SUV 한 대가 바짝 다가섭니다. 운전석에 탄 남성이 인터폰을 통해 관리소 측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운전석에서 내리곤 그대로 사라집니다. 한 개 차로뿐인 주차장 진출입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오늘로 닷새째 상인과 고객들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 지금 차 하나도 못 써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신고와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 주차 단속팀이 현장에 나왔지만 차를 강제로 빼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견인 조치를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속수무책이긴 마찬가지. 상가 주차장은 일반 도로로 볼 수 없어 강제 견인이 불가하다고 할 뿐입니다. 상가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증거물로 차량을 압수하는 대안도 검토했지만 사진만으로도 범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5년 전에도 벌어졌습니다. 주차 경고장을 떼달라던 50대 여성이 인천의 한 아파트 입구를 막았던 겁니다. 당시에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아닌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들어 옮겼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과 연락이 닿는 대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더라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건 경찰 역시 강제할 수 없어 상가 이용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건물까지 찢어버리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연달아 덮치면서 최근 보름 사이에 최소 9명이 숨졌고 10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네이도가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무섭게 돌진합니다. 잠시 뒤 엄청난 굉음을 내며 건물의 창문과 지붕을 산산이 찢어버립니다. I think it's going to miss u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현지 시간 25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남쪽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Wife and I grabbed our dog, went straight to the basement.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Window blew and a 2x4 came flying through the window. I was probably one step away from getting hit. The roof is gone. It's just in shreds up there. 이번 토네이도로 마을에서는 최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부와 남부는 더위와 함께 극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토네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 전에도 11개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는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고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는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토네이도 바람의 시속은 175km에 달했고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건 현지 시간 15일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휩쓴 토네이도로 주택 150여 채가 파괴되면서 11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국립기상국은 강력한 토네이도와 허리케인급의 바람, 크기가 큰 우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주 드물다며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막을 내리면서 철수를 결정한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로 떠나겠다던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고 바그너 그룹의 존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유럽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나도누를 장악했던 바그너 그룹 용병들. 반란을 접고 도시를 떠나는 그들에게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인증샷까지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국민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바그너 용병의 처리를 두고 러시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용병들이 국방부와 정식으로 계약하고 군 지휘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그너 용병단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얼마나 많은 바그너 용병이 국방부의 우산 아래에서 기꺼이 싸울지는 미지수라며 바그너가 여전히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그너 그룹의 존폐를 두고 러시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바그너 그룹을 해산하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반격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는 며칠간 지속된 러시아 내부의 혼란을 틈타 적극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격전지인 바흐무트 남쪽 600m 지점까지 진격했고 도네츠크 지역의 크라스노우리오카 인근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등 우방국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푸틴 정권의 약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러시아 공격에 쓸 무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12구 참사의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유족들은 양심이 있다며 사퇴하라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박 구청장은 도망치듯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복 차림의 12구 참사 유족들은 박희영 사퇴 문구를 들고 섰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박희영 구청장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유족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보석이 웬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시간여의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선 박 구청장을 향해 유족들은 다시 한번 책임지라고 소리쳤지만 박 구청장은 경호를 받으며 차량에 올랐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비에 젖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떡해요. 네, 네가 오지 않으니까. 재판부는 당시 재난안전 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재판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풀려난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참사의 가장 직접적인 책임자 박희영마저도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마지막 재판에서도 유족이 직접 출석해 이 장관 탄핵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알짜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 유령 회사까지 동원해서 입찰을 따내는 걸 벌떼 입찰이라고 합니다. 이런 벌떼 입찰은 기업의 공정 경쟁을 막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당첨 사례들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김포 한강 신도시에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역을 끼고 있는 신도시의 알짜 택지입니다. 지난 2015년 LH의 공공택지 매각 입찰 경쟁률은 134대 1. 한 중소건설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낙찰 일주일 만에 웃돈 한 푼 없이 택지를 호반건설에 그대로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이 같은 방식의 벌떼 입찰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 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하였으며 호반건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2014년을 전후로 3년 동안 낙찰받은 것만 23건.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 회장의 두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호반건설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호반건설에는 60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익은 더 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호반건설의 두 아들 회사가 분양이익만 1조 3천억 원 이상 벌었다며 벌떼 입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입찰 결과 당첨 상위 10개사가 확보한 필지는 108개, 전체 필지의 57%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들이 한 번 입찰에 평균 10개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벌떼 입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10년치 입찰 결과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음식점 서빙부터 수술 보조까지 곳곳에서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죠. 여러 연주자와 호흡해야 하는 지휘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지휘자가 곧 무대에 오른다고 하는데 장슬기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청아한 가야금과 아쟁 소리,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초원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연주자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국내 최초로 오케스트라 지휘에 도전한 에버6입니다. 팔과 목, 어깨에 달린 20개의 모터로 유연하고 섬세한 지휘를 선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에버6의 그런 지휘 동작이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그거에 일단 좀 되게 놀랐고. 실제 지휘자의 몸에 약 30개의 마커를 달고 포착한 움직임을 6개월간 그대로 학습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박자감. 하지만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실수를 바로잡거나 연주자들과 상호작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쟤는 그냥 딱 제 박자에 끊기 때문에 저희는 여운이 남는데 그 여운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순서만 정해져 있는 즉흥 연주곡. 로봇에게 역할을 주기 위해 작곡된 이 곡 역시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진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새로운 도전 역시 예술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이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지휘자가 필요할 때 얘가 대신 연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좀 가보는 게 좀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지휘자가 아니었으면 그런 곡을 저희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자율적으로 연주자들에게 즉흥 지휘를 할 수 있는 AI까지 등장한 상황. 예술의 영역에서 로봇의 역할을 탐색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서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회의에 출석해서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등은 부인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개최국 태국을 꺾고 아시안컵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폭발적인 득점력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8강 상대는 개최국 태국이었습니다. 대표팀은 시작 4분 만에 골문을 열었습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높이를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A조 1위로 올라온 태국의 반격도 매서웠습니다. 역습 한 번에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고 태국 관중들은 이변을 꿈꾸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함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이 무시무시한 골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전반 36분 김명준이 손쉽게 승부를 뒤집었고 후반 24분엔 윤도영이 강력한 왼발로 추가골을 만들어낸 뒤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 김현민이 환상적인 가마차기 쐐기골과 함께 관제탑 춤 세리머니로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4대1 완승, 대회 준결승에 진출한 대표팀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17세 이하 월드컵 본선 티켓도 거머쥐었습니다. 우승하자! 월드컵 가자! 카타르와 첫 경기부터 6골을 터뜨린 대표팀은 4경기 14골로 대회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일 만큼 시원한 공격 축구가 인상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정말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의 7번만 할 수 있는 세레머니라 생각하고 4강부터는 이제 부담감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의 더 멋있는 공격 축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팀은 사흘 뒤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전 승자와 준결승전을 갖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남녀 통틀어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진 여자 대표팀의 조소현 선수가 다음 달 개막하는 여자 월드컵에서 또 하나의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사상 첫 16강의 쾌거를 달성했던 2015년, 승점 1점도 없이 3패에 그쳤던 2019년, 조소현은 두 대회 모두 주장으로 출전했습니다. 대표팀 경력 16년에 A매치 출전도 144경기로 남녀 통틀어 최다. 어느덧 35살이 됐고 대표팀에 19살 어린 후배까지 들어왔지만 자신감은 여전합니다. 막내 선수들이랑 거의 이제 20살 가까이 이런 차이가 나는. 그래요? 네? 아직 젊은데. 팀 선수들 중에는 그래도 제가 피지컬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몸 관리를 좀 더 잘 하고 또 앞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난 2019년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 웨스트햄과 토트넘에서 뛰면서 유럽 선수들한테도 밀리지 않았던 조소현. 지난 4월 잠비아와의 평가전에서 공수 조율과 함께 2골을 몰아치며 다음 달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월드컵에 나가게 된다면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강까지는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 주말 KBO 리그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의 주인공이죠. 레이저빔처럼 강력한 송구로 모두를 놀라게 한 롯데 포수 손성빈 선수를 박지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투아웃 주자 1, 3루. 포수 손성빈이 지체 없이 공을 뿌리고 2루에서 주자는 아웃됩니다. 낮게 깔리면서도 강력한 송구에 팬들은 환호했고 중계진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저격수의 등장입니다. 와, 스피드 보시죠. 138.3km입니다. 이 스피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손성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죽을 줄 몰랐어요. 타이밍 뺏겨갖고 잡기 힘들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죽던데요. 투구를 받은 순간부터 2루에 공이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이른바 팝타임은 불과 1.82초. 메이저리그 올 시즌 1위 리얼무토의 평균 기록과 같습니다. 전역 후 첫 선발 경기였던 지난 16일에는 SSG의 에레디아를 잡아냈는데 배영수 코치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살짝 예상하지 못하시지 않았을까요? 배영수 코치는 저를 처음 보시니까 막 어깨는 인정해준다 이러시면서 2021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뒤 한 시즌만 뛰고 입대를 택한 손성빈. 원래 어깨가 강했지만 송구의 위력이 남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21살 이럴 때는 팔 타점이 되게 높았어요. 팔이 조금 내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롯데의 최근 침체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받고 있는 손성빈. 주전 포수 유강남의 뒤를 바치면서 롯데의 상위권 반격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딱 잡고 제 이름 계속 외쳐주시는 게 처음인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래서 야구 잘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장점 어깨는 살려갖고 투수들이 조금 더 편하게 던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박지훈입니다. 벨라루스 프로축구에서 나온 실점 장면입니다. 골키퍼가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낮부터 수도권 곳곳에도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강한 비는 강원도 원주부터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나가면서 이들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강원도 정선과 영월,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동부와 또 지리산 부근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망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가 가장 강하겠는데요. 이상 강우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남부 내륙 곳곳에 최고 120mm 이상, 제주도에 최대 2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8도, 대구 32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면서 중부지방의 비가 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